안녕하세요. 결의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의어를 빛낸 역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2강 진무 최치원 이황. 진무. 불거촌에 부처님이 났다. 진묵은 1562년에 전북 망견현 불거촌에서 태어났다. 법휘는 이록, 자호는 진묵이며 어머니는 조이시이다. 태어난 뒤 3년 동안 초목이 말라 시들었고 비린내가 나는 음식과 마늘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성품이 지혜롭고 자비로워서 사람들이 불거촌에 부처님이 났다고 하였다. 진묵은 한국의 역대 고승들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숱한 기행 이적과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보였으며 석가불의 화신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유불선 합일의 경지에 이르렀던 한국 불교 사상 가장 독특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진묵은 7세 때 전주 봉서사로 출가하였는데 이때부터 슬기롭고 영명한 재질이 드러나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현묘한 이치를 정확히 밝혔다고 한다. 이미 머리를 깎고 삼위승이 되었을 때 주지는 그의 나이가 어리고 행이 깨끗하다 하여 신중단에 향 피우는 소임을 맡겼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금강밀적 신장이 주지승의 꿈에 나타나 우리들 제천은 모두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이거늘 어찌 감히 부처님의 예를 받겠는가. 급히 향 받드는 소임을 바꾸어 우리들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을 편히 지내게 해다오 라고 하였다. 금강밀적 신장의 현몽으로 진묵은 7세 때 이미 부처님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모두들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하였다. 민중 속에 살아있는 부처가 되다. 진묵은 민중을 위하여 이적인 행동을 보여 그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갔으며 그로 인해 그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줄 부처나 도인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선구자로서 민중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노력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민중의 미래를 이끌 결의어의 미륵으로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진묵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감성은 탐욕이나 분노와 관련되고 이성은 분별 망상으로 가득한 무명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이것들을 모두 버리라고 한 것이 불교이고 그는 이것을 이 땅에 사는 중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이를 벗어내야 지혜가 생기고 중생을 제도하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진묵은 만경평화의 너른 들처럼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다간 사람이었다. 진묵의 마음은 인생은 유희라는 입장에 있다. 천지와 하나된 마음은 진묵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경지다. 대인은 세계를 하나로 보아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고 인생을 놀이마당으로 여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를 하나로 감싸 안기 때문에 갈등을 조화시키고 문제를 해소시킨다. 또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능력도 소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럼에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진묵은 불가에 귀의하였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였고 종교의 본의를 알고 살아서는 중생교화의 세인들의 귀감이 되었고 죽어서도 인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여러 사람의 흠모와 추앙을 받고 있다. 멸했으면서도 멸할 수 없는 그의 발자취가 혼미에 빠진 오늘의 세상을 크게 빛나게 함으로 결의어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최치원. 한국 유학의 비조. 12살 나이로 당에 유학하다. 최치원은 857년에 태어났다. 그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고운,
또는 해운이다. 견일의 아들로 신라 골품제에서 육두품으로 신라의 유교를 대표할 많은 학자들을 배출한 최씨 가문 출신이다. 특히 최씨 가문 중에서도 이른바 신라 말기 삼최의 한 사람으로서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세계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버지 견일은 원성왕의 원찰인 숭복사의 창건에 관계하였다. 868년 12세 때 당나라에 유학하여 서경에 체류한 지 7년 만에 18세의 나이로 예부시랑 배찬이 주시한 빈공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떠날 때 아버지 견일은 그에게 10년 안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격려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뒷날 자신이 육두품을 등난이라고도 한다고 하여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던 점과 아울러 신흥 가문 출신의 기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880년 고변의 청거로 도통승관 승무랑 전중시여사 내공봉에 임명되고 비은어대를 하사받았다. 이때 군무에 종사하면서 지은 글들이 뒤에 개원필경 20권으로 엮여졌는데 특히 881년에 지은 격황소서는 명문으로 손꼽힌다. 1020년 현종에 의해 내사령에 추증되었고 다음 해에 문창후에 추시되어 문묘에 배향되었다. 조선시대의 태인의 무성서원, 경주의 서학서원, 함양의 백연서원, 영평의 고운영당, 대구 해안현의 계림사 등에 제향되었다. 문장으로 아시아를 정복하다.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한 지 7년 만인 874년에 18세의 나이로 빈공과에 합격한 이후 그리고 2년간 낙양을 유랑하면서 시작에 몰두하였다. 그때 지은 작품이 금채시 오수 1권, 5원 7원 금채시 백수 1권, 잡시부 30수 1권 등이다. 이어 882년에는 자금어대를 하사받았다. 고변에 종사관으로 있을 때 공사관에 지은 글이 표, 장, 격, 서, 위곡, 거첩, 제문, 소개장, 잡서, 시 등 1만여 수에 달하였으며 귀국 후 정선하여 개원필경 20권을 이루게 되었다. 885년 귀국할 때까지 17년 동안 당나라에 머물러 있는 동안 고운, 나은 등 당나라의 여러 문인들과 사귀어 그의 글재주는 더욱 빛나게 되었다. 최치원은 귀국한 이후 헌강왕에 의해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 시랑 지서서감에 임명되어 외교문서 등의 작성을 담당하였다. 이듬해 당나라에서 지은 저술들을 정리하여 왕에게 헌상하였으며 대숭복사 비명, 진감국사 비명 등을 지었다. 이처럼 문장가로서 능력을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골품제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으로 당나라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뜻대로 펴볼 수가 없었다. 이에 외직을 청하여 대산, 청령, 부성 등지에 태수를 역임하였다. 당시 신라 사회는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대에 들어 중앙 귀족들의 권력 쟁탈과 함께 집권적인 지배 체제가 흔들리면서 지방 세력의 반발과 자립이 진행되고 있었다. 889년 재정이 궁핍하여 주군의 조세를 독촉한 것이 농민의 봉기로 이어지면서 신라는 전면적인 붕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891년 양길과 궁예가 동해안의 군현을 공략하며 세력을 확장하였고 다음 해에는 견훤이 자립하여 후백제를 세웠다. 최치원은 부성군 태수로 재직 중이던 893년 당나라에 보내는 하정사로 임명되었으나 흉년이 들고 각지에서 도적이 횡행하여 가지 못하였다. 그 뒤에 다시 입조사가 되어 당나라에 다녀왔다. 894년 2월 진성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그가 올린 시무책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집권 체제가 극도로 해이해지고 골품제 사회의 누적된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 여왕은 이를 받아들이고 아찬의 관등을 내렸다. 최치원은 신라 왕실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 나머지 40여 세의 나이에 당시의 사회적 현실과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의 사이에서 빚어지는 심각한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관직을 버리고 지방으로 은거하였다. 최치원은 많은 저수를 하였다. 시문집으로 개원필경 20권, 금채시 오수 1권, 오원 7원 금채시 백수 1권, 잡시부 30수 1권, 중산 복괴집 일부 5권, 사륙집 1권, 문집 30권 등이 있다. 사서로는 제왕 연대력이 있고 불교 관계 저술로는 부석 존자전 1권, 법장 화상전 1권과 서기정전, 석순웅전, 사산 비명 등이 있다. 유불선 3교를 회통하여 고유한 거래어를 통합하다. 최치원이 살던 시대는 사회적 전환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사상계의 변화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학문적인 입장은 자신을 부유, 유문 말학 등으로 표현한 것에서 유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유학을 단순히 불교의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왕자의 권위 수식을만 이용하던 단계를 지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골품제도라는 신라의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유교에 있어서의 선구적 업적은 고려시대의 최승로로 이어지면서 고려의 정치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유교에 있어서의 선구적인 역할과 아울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한문학사에 세운 업적이다. 그의 한문학은 중국 문학의 차용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신라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성립된 향가 문학과 대립되는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하였는데 문장은 문사를 아름답게 다듬고 형식미가 정제된 변려문체였다. 동문선과 개원필경에 상당수의 시문이 수록되어 전하고 있으며 평이 근하하여 당시 만당시품과 구별되었다. 최치원은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승려들과 교류하고 불교 관계의 글들을 많이 남겼다. 불교 중에서도 특히 종래의 학문불교, 체제불교인 화엄종의 한계와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격을 가진 선종의 대도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화엄학 외에도 유식학자인 원측과 태연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화엄학과 함께 신라 불교의 양대 조류를 이루었던 유식학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교와 불교 이외에도 도교와 노장사상, 풍수지리설 등도 주목된다. 그가 찬술한 대승복 사비문에 의하면 예언적인 도참신앙이 결부되어 풍수지리설에도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교와 불교의 조화에 노력한 것은 낭랑비설을 비롯한 그의 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상적인 복합화가 중앙의 진골 귀족들의 독점적인 지배체제와 그들의 고대적인 사유방식에 반발하던 육두품 출신의 최치원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는 사실은 신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사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말년의 소극적이며 은둔적인 생활은 시대적인 제약성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적인 전환기에서 중세적 지성의 선구자로 머물다간 아쉬움을 남겼다. 그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유학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스스로 유학자로 자처하였으나 불교에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 특히 왕명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선사들의 비문을 찬술하였는데 특히 봉암사지 증대 사비문에서는 신라 선종사를 3시기로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
또한 교종인 화엄종에도 깊은 이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가 화엄종의 본산인 해인사 승려들과 교류하고 만년에는 그곳에 은거한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삼교가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주장한 최초의 기록은 신라말 채치원의 낭낭비서이다. 그는 낭낭비서에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 그를 풍류라 한다고 기록하고 풍류도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하게 실려 있으며 거기에는 삼교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 중생을 교화해 준다고 하였다. 또 효도와 충성은 공자의 뜻이고 무의와 불언의 가르침은 노자의 주장이며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가르침은 석가의 교화라고 하였다. 이는 유불도 삼교의 기본 취지가 상보 관계에 있고 동시에 한민족의 결의얼이 서린 고유의 풍류도 정신과 어긋남이 없음을 가리킨 것이며 결국 화랑도가 삼교의 가르침을 포괄하는 풍류도를 사상적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채치원의 이러한 결의얼의 문화 통합 인식은 이후 한국 역사 속에서 삼교 중에 어느 하나가 지배적 위치에 있을 때라도 그 사상과 신앙의 바탕에는 고유의 풍류도가 바탕이 되어 삼교를 포함하는 전통으로 이어졌다. 특히 삼교 합일의 전통은 조선 후기에 발흥한 동학, 증산교 등 민족 종교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민족 종교가 삼교 합일 또는 새로운 종교인 그리스도교까지 포함시킨 것은 유교 중심의 지배 이념이 해체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외래 종교를 자신의 삶과 신앙 속에 용해시킨 민중신앙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채치원은 유불선의 삼교를 자제롭게 회통하여 서로 모순 없이 융합하는 속에서 가장 높은 결의의 얼을 빛내고 있다. 이와 같은 채치원의 사상은 첫째, 나라가 쇠망하려고 할 때 사상적인 통일로 국민적 정신 통일을 기약하였다. 채치원의 유불선의 융합 정신은 고려시대의 최승로에게 계승되어 불은 수신, 유는 이국, 불유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선시대 후기 최재우의 동학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둘째, 국가적 위기와 함께 흥기한 사상적, 정신적 통일운동이 그때마다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정신사상사에서 특기해야 할 것이다. 최치원의 학문적인 이상은 유불선의 대동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인간세계 이상이요 국가와 인종과 이념을 넘어서 먼저 인간정신의 대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그의 고유한 학문 정신이다. 이황 홀어머니 밑에서 대학자로 자라다. 이황은 1501년에 경상도 예한현 온계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좌찬성 이식과 어머니 박씨 사이의 7남 1녀 중 막내 아들이다. 이황의 본관은 진성이며 자는 경호이고 호는 퇴계이다. 이황은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총명한 자질을 키워갔다. 그는 12세 때 숙부 이후로부터 논어를 배웠고 20세 무렵에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주역 등의 독서와 성리학에 몰두하였다. 그는 1527년 27세에 향시에서 진사시와 생원시 초시에 합격하고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성균관에 들어가 다음 해에 진사회시에 급제하였다. 33세에 다시 성균관에 들어가 김인우와 교류하고 심경 부주를 입수하여 크게 심취하였다. 이황은 1534년 34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부정자가 되면서 관직에 진출하였다. 37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자 향리에서 3년상을 치루었고 39세에
홍문관 수찬이 되었다가 곧 사가 독서에 임명되었다. 중종 말년에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먼저 낙향하는 친구인 김인우를 한양에서 떠나보냈다. 이 무렵부터 이황은 조정을 떠나 살림에 은퇴할 결의를 굳히고 43세이던 10월에 성균관 사성으로 승진하자 성묘를 핑계 삼아 사가를 청해서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을사사화 후 이황은 변약함을 구실로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1546년 46세에 고향인 낙동강 상류 토계의 동암에 양지남을 엮어서 산욱 야학을 벗삼아 독서에 전념하는 구도 생활에 들어갔다. 이때 토계를 퇴계라 계칭하고 자신의 아호로 삼았다. 이황은 1568년 대제학 지경연의 중임을 맡고 선조에게 중용과 대학에 기초한 무진육 조서를 올렸다. 그 뒤에 선조에게 정자의 사잠, 논어 집주, 주역, 장제의 서명 등을 진강하였으며 그의 학문의 결정인 성악 10도를 저술하여 선조에게 바쳤다. 1570년 이황은 병이 깊어져 70세가 되던 11월 종가의 시제 때 무리를 해서인지 우환이 악화되어 운명하였다. 선조는 3일간 정사를 폐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의정부 영의정 겸 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 영사를 추증하였다. 장사는 영의정의 예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나 산소에는 유계대로 소자연석에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라고 새긴 묘비만 세워졌다. 죽은 후 4년 만에 고향 사람들이 도산 서당 뒤에 서원을 짓기 시작하여 이듬해 낙성하고 왕으로부터 도산 서원의 사액을 받았다. 그 이듬해 2월에 위패를 모셨고 11월에는 이황에게 문순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소수 서원 사액을 받아 유학을 진흥하다. 이황은 풍기 군수로 재임 중에 주자가 백록동 서원을 부응한 선례를 따라서 고려 말에 주자학의 선구자 안향이 공부하던 곳에 주세붕이 창설한 백웅동 서원의 편액, 서적, 학적을 하사할 것을 조정에 청원하여 실현시켰다. 이것이 조선시대 사액서원의 시초가 된 소수서원이다. 이황은 43세 이후에 관직을 사퇴하였거나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 회에 이르렀다. 1560년 60세에 도산 서당을 짓고 아호를 도옹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후 7년간 서당에 기거하면서 독서, 수양, 저술에 전념하는 한편 많은 제자들을 훈도하였다. 명종은 자주 이황에게 출사를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자 근신들과 함께 조현부 지탄이라는 제목의 시를 짓고 몰래 화공을 도산에 보내서 그 풍경을 그리게 하였다. 이황의 성망은 조야에 높아 선조는 그를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에 임명하여 간절히 초빙하였다. 그는 사퇴하였지만 여러 차례의 돈독한 소명을 물리치기 어려워 마침내 68세의 노령에 대제학 직영연을 맡았다. 이황은 노환 때문에 여러 차례 사직을 청원하면서 왕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서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 성악 10도를 저술하여 선조에게 바쳤다. 이듬해 그는 69세에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남은 인생을 구도와 제자 양성에 바쳤다. 유학, 동방의 1인자로 조선 성리학을 발전시키다. 이황의 학문은 주자학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태극도설, 주역 등 주자학에서 중요시되는 글뿐만 아니라 주자어류, 주자대전 등 주자의 글을 평생 금과 옥조로 여겨서 깊이 연구하였고 이를 알기 쉽게 편집하였다. 주자의 서한문을 초록한 주자서저료 20권은
그가 평생 정력을 바쳤던 것이다. 이황은 심경부주, 태극도설, 주역, 논어집주 등의 공부를 통해서 주자학의 대강을 이해하고 있었으나 주자대전을 완미함으로써 그의 학문이 한결 심화되었고 마침내 주자의 서한문의 초록과 주해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학문이 원숙하기 시작한 것은 50세 이후부터로 대부분의 저술이 이때 이루어졌다. 53세에 정지훈의 천명도서를 개정하고 후서를 썼으며 연평 단문을 교정하고 후어를 지었다. 56세에 향약을 기초하고 57세에 역학 계몽 전의를 완성하였다. 58세에 주자서 저료 및 자성록을 거의 완결하고 설을 썼다. 59세에 기대승과 더불어 사단 칠정에 관하여 토론하였는데 이 논변은 66세 때까지 계속되었다. 66세에 이연적의 유교를 정리하여 행장을 썼으며 심경후론, 양명 전습록변을 지었다. 4점, 논어집주, 주역, 서명 등을 강의하였다. 70세의 마지막 작업으로 사서 서기를 편찬하였다. 이황의 성리학은 정자와 주자가 체계화한 개념을 수용하여 이를 보다 풍부히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보다 중시하는 이기이원론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를 모든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주재하는 우주의 최종적 본원이자 본체로서 규정하고 현상 세계인 기를 낳는 것은 실제로서의 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는 주자의 이해와는 달리 기와 마찬가지로 이가 동정하고 자기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이가 동정하지 않고 자기성이 없다고 한 종래의 이론은 이의 체의 측면이고 그 용의 면으로 말하면 이 또한 동정하고 자기화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황의 이러한 이기론의 구조와 특성은 심성론에서 보다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심이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주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성과 정의 근원을 이와 기를 분별하는 방법을 통해 구했다. 특히 정에 대한 이해는 기대승과 8년 동안이나 토론을 벌이며 이기호 발설로 정밀히 체계화하였다. 이황의 이러한 이해는 인간의 선한 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맹자의 본래 뜻을 살리기 위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주자학의 바탕을 두면서도 이를 한층 발전시켰던 이황은 불교와 도교는 물론 유교의 양명학, 서경덕의 기일원론, 나흠순의 주기설, 오징의 주륙 절충적 견해 등은 모두 이단 사설로 비판 배척하였다. 특히 그는 16세기 초에 이미 소개되어 확산되던 양명학과 서경덕, 나흠순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비판하여 조선의 주자학이 성립하는 큰 역할을 하였다. 이황은 제자들에게서 성현의 예우를 받는 한국 유림에서 찬연이 빛나는 제1인자임을 엿볼 수 있다. 율곡이인은 이황을 해동의 유종, 동방의 1인자라고 극찬하였다.